저희가 좀 큰 흐름에서 2020년 한 해 글로벌 증시가 과연 어떻게 흘러갈 건지 뭐 미국 또 중국, 일본, 또 우리 한국은 또 코스닥 나눠서 여러분들께 시장 전망부터 먼저 좀 맥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난 한 해 가장 부러웠던 곳이 어디냐? 미국 증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연초에 지금 이제 S&P 500인데요. S&P 500 기준으로 해서 2,300포인트에서 출발했던 뉴욕 증시 뭐 그냥 꾸역꾸역 올랐습니다. 지금 2019년 마지막을 3,200대 넘어서 지금 끝이 났으니까 지금 퍼센트지로 보면 거의 한 40%가 조금 넘어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증시는 뭐 연초 대비 굉장히 2019년 한 해도 힘들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거의 1년간 40% 이상 큰 상승을 보였고요. 지금 현재 2020년도도 뭐 앞서도 우리 김정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2020년도도 좀 밝게 보시는 분들이 아직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올랐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20년도에 2019년도에 미국 증시가 올랐던 이유, 우리가 이제 증시를 결정짓는 변수가 보통 이제 실적하고 수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2019년도에 뉴욕 증시가 올랐던 이유,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기대감이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사실 미국은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연말 대선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부양책을 또 펼쳤었고요. 또 이제 뭐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좀 무역 분쟁을 일으켰죠. 이로 인해서 뭔가 좀 미국한테 좀 유리한 환경을 좀 만들어줬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미국 경기를 좀 개선시키면서 실적들을 좀 끌어올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 금리가 터졌을 때 미국은 달러를 천문학적으로 찍어 풀었죠. 흔히 말하는 양적 완화를 이끌었고요. 자,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 경기를 좀 살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이게 어느 정도 양적 완화 이후에 미국 경기가 서서히 좀 좋아지는 신호가 나올만 하니까 우리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이 금리를 좀 올리기 시작했던 것을 2019년도로서 반대로 바꿔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금리를 내리고 있고요. 이것도 부족해서 사실 지금 직간접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달러 금리를 내리고 또 달러를 또 찍어 푸는 이 직간접적인 양적 완화를 하다 보니 이 달러 가치가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이러면 당연히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 쪽으로 좀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요? 결국 이것이 뉴욕 증시를 끌어올렸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일단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2020년도에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만약에 연말 대선 앞두고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게 된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 2020년 대선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부분은 아마 급락은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은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미래를 좀 선행하는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어떤 계속적인 경기 부양이나 또 미중 간의 무역 합의 딜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나 또는 계속적인 어떤 저금리 정책 또 직간접적 양적 완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2020년도 미국 증시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들이 이미 이걸 선반영해서 미국 증시가 제법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종목도 아니고 지수가 이렇게 40%씩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일단 2020년도 전망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급락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시장 지배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워낙 이미 이런 것들을 미리 선반영해서 2019년도에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오르게 된다면 뭔가 좀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막상 2020년도에 미국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특히 대선의 임박에서는 어떤 이미지가 좀 나올 수 있냐 하면 대선의 임박에서는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혹시나 대선에 떨어지면 어떡할까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하고 나면 내년도에 이렇게 지금처럼 열심히 경기 부양을 할까? 올해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면 재선에 성공하고 나면은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트럼프가 열심히 할 이유가 있을까? 자, 이런 부분들이 걱정으로 다가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다 보니까 적어도 엎어지는 거는 막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오를만 하면은 그런 부분들 혹시나 재선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는 두 번째는 재선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좀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또 내려오면 어쨌든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또 막아주는 흐름들이 또 펼쳐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요. 2019년 한 해 뉴욕 증시는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2020년도에는 폭락은 없겠지만 오르자니 걱정도 있고 또 떨어지자니 방어를 분명히 해줄 것이고 요것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오르긴 오를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좀 출렁출렁이는 모습에 좀 변동성이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찌 본다면 우리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못 올랐는데 미국 시장이 또 이런 모습이 나와버리면 우리 증시에는 좀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다행스러운 부분은요. 어쨌든 지금 전 세계 돈은 넘쳐나고 있는데 이 돈들이 그동안은 선진 증시 쪽으로만 몰려다녔지만 지금 뭔가 2020년도에 이 선진 증시는 이미 이런 걸 선반영해서 제법 많이 올라서 떨어지지는 않지만 크게 올라가지도 않겠다라는 방향이 잡히게 되면 이것은 결국 달러 약세를 이끌 수가 있고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머징 통화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머징 쪽으로 좀 돈을 들어오게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2020년도에 미국 증시는 좀 박스권 흐름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한국 증시는 수급이 조금 개선되는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2019년 한 해는 상당히 미국이 부러웠다면 2020년도는 미국 증시보다는 오히려 한국 증시 상승폭이 크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일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 전 세계 기축통화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장점입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미국 금융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미국 경기가 살아난 것은 사실 딴 거 없죠. 천문학적인 달러를 찍어 풀었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살아난 겁니다. 자, 일본도 사실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2012년 9월 달 이후로 일본의 아베가 뭘 했나요? 천문학적으로 엔화를 찍어 풀었죠. 자, 일본 지금 증시를 보고 계신데, 뭐, 일본은 장기 저성장에 빠져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본 지수를 보면은요, 2012년도에 8,000포인트에 있던 게 지금 23,000포인트입니다.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20년 내 최고치 부근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올라오기 시작했느냐? 자, 일본도 사실은 소비 국가죠. 물론 수출도 합니다만은 일본도 내수를 바탕으로 해서 소비로 이렇게 경기가 살아가는 구도인데 일본 증시도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즉 천문학적인 엔화를 찍어 풀었기 때문이고요. 결국 이제 이것이 일본의 경기를 끌어올렸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라든가 뭐 여러 국가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축 통화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들은 양적 완화를 했다가는 물가가 폭등을 해서 그 나라 경기가 한 방에 다 엎어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 기축통화지위를 갖고 있는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자, 이런 나라들은 사실 좀 양적 완화를 해도 이 돈이 전 세계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나라 물가를 크게 끌어올리지 않거든요. 대신 찍어 푼 돈으로 그 나라 경기를 부양한다면 그 나라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찌 본다면 미국이 금융위기에 살아난 가장 큰 배경도 사실은 천문학적으로 달러를 찍어 풀었기 때문이고 자, 일본도 2012년 이후로 좀 살아난 것은 미국도 양적 완화 있는데 우리도 좀 하면 안 될까? 뭐 어떻게 보면 미국에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인데 일본도 결국 양적 완화를 통해서 꽤 많이 지금 경기가 살아났고요. 지금 지수도 20년 내 최고치 부근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거기다가 또 뭐 올림픽까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기대를 모으는데요. 다만 이제 일본 증시도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지금까지는 20년 내 최고치 부근에 와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좀 밸류 부담.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막 고성장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걸 계속 끌고 올라갈 만한 어떤 성장 기대감이 붙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보기 때문에 일본 증시에 대해서도 시장은 뭐 2020년 한 해는 미국 증시와 좀 유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많고요. 자, 중국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실 한국 증시에는 이 중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는요. 대한민국은 상장돼 있는 기업들 17개가 수출하는 기업이고요. 자, 수출로 먹고 사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수출을 많이 하나요? 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도 수출을 많이 하지만 사실 중국 쪽으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하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좋으냐 마느냐 하는 부분은 한국의 수출 경기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중국 증시가 즉 중국 경기가 좋아져서 중국 증시가 좀 올라가야
한국 증시도 좀 살아나는 이런 흐름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위안화가 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자,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얘기는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는 의미가 되죠. 이게 결국 또 한국 증시가 살아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보통 위안화가 좀 강세 떨어질 때 한국 증시도 좀 같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2020년도에 중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는 부분은 우리 한국 증시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국 증시에서 희망이 좀 보여야 되는데요. 지금 차트를 딱 보면 아직까지 희망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2020년도는 좀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중국 증시 흐름 잠깐 보시면은요. 자, 중국이 첫 번째 랠리가 나왔던 부분은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한번 급등을 했던 바가 있었죠. 우리 한국도 과거에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한번 급등을 했다가 올림픽 앞두고 이제 주가 폭락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주가 거품이 붙었기 때문에 거품이 꺼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 증시도 2008년 올림픽 앞두고 한번 급등했다가 올림픽 직전에 주가는 폭락하는 경험을 한번 했던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강통이나 후강통 같은 중국 시장의 금융시장 개방 관련된 이벤트가 붙으면서 또 한번 급등했다가 지나 보니까 역시 경기가 크게 좋지 않더라 해서 다시 엎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지금은 어떤 흐름을 겪고 있나요? 정확하게 2018년 4월 달이죠. 여기서 뭐가 터졌느냐? 미중 무역 분쟁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사실 일방적으로 미국의 중국 때리기라고 보셔도 되고요.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쪽에서 뭔가 대선을 앞두고 뭔가 지금 필요한데 이런 부분의 타겟팅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가장 덩치 큰 중국이 가장 큰 희생타가 되고 있죠. 결국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막 들어가다 보니까 중국 경기가 엎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나왔고요. 결국 중국 증시를 끌어내렸다가 다행히도 2019년 한 해는 뭔가 그래도 2020년도에 대선을 앞두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빅딜은 없더라도 여러 번의 스몰 딜을 통해서 1단계 합의, 2단계 합의 이런 식으로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요 기대감에 살짝 올라서 아직은 이렇게 좀 누워있는 모습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2019년 한 해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경기도 안 좋고요. 중국이 이러다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데 중국 쪽으로 누가 투자로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 또 미국이 막 관세를 끌어올리다 보니까 중국 여기에서 방해를 하기 위해서는 위안화를 또 끌어내려야 되죠. 위안화를 끌어내리다 보면은 특히 해외 자금, 외국계 자금은 못 들어갑니다. 내가 그 나라 주식을 사가지고 이 주식이 가만히 있어도 위안화가 떨어진 만큼 환차손이 나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2019년 한 해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은 경기도 무척 힘들었지만 또 위안화 약세 때문에 외국 자본이 들어가기도 상당히 힘들었던 이런 환경이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 위치 정도는 그래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2020년도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2020년도는 어쨌든 연말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국과의 마찰을 더욱더 격화시킬 가능성보다는 일단 2020년도는 그동안에 격화시켰던 부분은 이제 서서히 좀 완화시켜 나가는 적당하게 합의점을 찾아 나갈 거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일단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어찌 본다면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좀 약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가 되죠? 중국의 경기가 적어도 2019년도보다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럼 화웨이를 포함해서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적어도 2019년도보다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또 요게 이런 모습이 되게 되면 또 하나 붙을 수 있는 게 중국 경기가 이전보다 좀 살아나고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전보다 좀 살아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나요? 위안화가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또 때마침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동안에 관세 때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중국 뭘 했다 그랬나요? 관세를 올린 만큼 위안화를 끌어내렸죠. 위안화 약세를 용인했다. 또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끌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이 관세를 풀어주는 과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안화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죠. 자, 위안화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자,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중국 주식을 들고 있는데 이게 안 오르더라도 위안화 가치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평가 이익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외국계 자본이 또 뛰어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 2019년도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경기든 실적이든 굉장히 힘들었던 중국 증시가 2020년도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완화되는 과정 속에서 경기와 실적이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위안화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면 중국 증시는 적어도 한 3,500, 4,000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일각에서는 이번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중국의 이 금융시장 개방을 좀 추진할 거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에는 이제 관세로 시비를 걸었습니다만은 최근 이제 기술 패권으로 딴지를 걸고 있고요. 결국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좀 원하고 있다는 건 다 알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 속에서 중국 시장의 금융 개방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금융 시장이 개방되게 되면 무슨 얘기가 되나요?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뛰어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것이 이제 중국 증시를 한 번 더 끌고 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2020년 한 해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이나 일본 같은 이런 선진 증시는 뭐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뭐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2020년 한 해는 좀 박스권 등락에 좀 빠져들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반면에 중국 증시는 좀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한국 증시 보면은요, 우리가 이 시장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큰 돈들이 이 선진 증시 쪽으로도 가고 일부 또 이머징 쪽으로도 들어가고 하는데요. 뭔가 선진 증시보다 이머징이 조금 매력이 생기게 된다면 이머징 쪽으로 돈이 좀 흘러오죠. 그러니까 이머징에 돈이 흘러 들어오다 보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또 중국과 이머징 내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곳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 쪽으로도 같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쪽으로 자본이 좀 도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이 수급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걸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중국 경기 좋아지면 한국은 중국으로 수출해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경기도 같이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측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나눠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는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 코스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자, 시장을 저희가 전망하는 방법인데요. 이 시장을 전망하는 방법은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전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이익의 합의 방향성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코스피 전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의 합, 요걸 먼저 여러분들이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수급 영향을 받으니까 돈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인가라는 부분을 살펴야 되겠죠. 둘 중에 뭐가 우선이냐 하면 이게 당연히 우선이 됩니다. 자, 먼저 실적의 합을 먼저 다시 한번 추려보죠. 자, 현재 코스피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한 850개 정도 되는데요. 이들 기업들이 1년간 벌어진 이익의 합을 다 더하면, 자, 우리가 2000년 초반에는 한 얼마 정도 벌었냐 하면 한 20조 원 정도 이익을 냈었고요. 2004년 중반에는 2004년도에는 한 40조 원 정도. 자, 지금은 물론 이제 삼성전자 혼자서만 1년에 2, 30조 봅니다만은, 예, 우리가 과거에는 코스피 상장 기업들 다 합쳐봐야 1년에 한 20조밖에 못 벌 때도 있었습니다. 자, 전체 이익의 합인데요. 자, 참조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이익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단기 순이익의 합입니다. 그 점 참조하시고요. 자, 2003년도만 하더라도 전체 상장사 이익의 합이 20조였던 게 2004년도에 40조, 그다음에 2007년도에 이게 70조 원까지 올라섰고요. 자, 미국 금리가 터지면서 이익의 합이 40조 원으로 다시 줄었다가 2011년도에 미국이 양적 완화한 이후로 다시 100조 원대로 회복을 했고요. 2011년도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익이 줄지도 않았지만 늘지도 않고 매년 100조 원씩 이걸 내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갑자기 반도체 특수 환경이 생기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어서 137조 원까지 이익이 늘었었고 2018년도에는 145조 원까지 늘었었고요. 바로 지난해 2019년도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익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다시 예전 실적으로 회귀하는 약 105조 원까지 이익이 좀 준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가 하나 보이시나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개별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가 과거 대비 많이 올랐던 이유는 과거 삼성전자가 2000년대 초반 1년에 한 5조, 6조 벌던 회사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45조 벌었죠. 순이익 기준으로.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처럼 개별 기업의 주가도 이익의 방향성을 따라서 이익이 늘면 주가 올라가고 이익이 안 늘면 박스권이고 이익이 줄면 주가 떨어집니다. 종합주가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상장 기업들의 이익의 합의 방향성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조 벌던 게 뭐 40조 벌다가 70조 벌 때 이렇게 올라가고요. 70조 벌던 게 다시 40조 벌면 다시 엎어지고 40조 벌던 게 또 어떤 이유로 100조 원대로 회복되면 다시 올라오고 맨날 100조만 벌면 이 안에서 왔다 갔다 갇히게끔 돼 있고요. 100조 벌던 게 137, 145조 벌면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145조 벌던 게 105조 벌면 다시 엎어지는 게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미래를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선행하려고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인 것 같으면 내년에 그 전에 미리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인데 내년에 줄 것 같으면 또 미리 빠지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2018년도에 사상 최고 실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주가는 4월 달 이후로 미리 빠졌던 게 바로 4월 달부터 터진 미중 무역 분쟁을 반영해서 2018년도는 실적이 좋겠지만 2019년도 실적이 많이 줄겠구나라는 걸 미리 엎어지면서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 하면요. 어쨌든 코스피라고 하는 것은 전체 상장 기업들이 이익의 방향성을 좀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2020년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결국 2020년도에 코스피 상장 기업들 이익의 합이 얼마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익의 합이 70조면 1,500포인트까지 빠질 것이고요. 이익의 합이 만약에 뭐 140조, 뭐 150조 나오면 다시 2,600 회복하는 거고 만약에 뭐 한 130조 정도 나온다. 이러면 뭐 한 2,300, 400 정도 가는 건데요. 자, 이 합이 어딘가라는 부분은 뒤에 보면 되죠. 자,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45조 벌던 게 2019년도에 한 21조 번 걸로 지금 보이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15조 벌던 게 2019년도에 한 2조 5천억 정도 본 걸로 지금 보이고요. 자, 이거 다 합쳐서 뒤에 보니까 2018년도에 145조였는데 자, 이렇게 또 코스피 상장사 다 합쳐서 보니까 2019년도는 105조밖에 안 나오더란 겁니다. 자, 올해 지금 대충 얼마 나오나요? 삼성전자 지금 분위기가 올해 한 30조 나오죠, 지금. SK하이닉스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올해 한 7조 정도 좀 잡히고 있어요. 이거 다 더하면 어디가 갈까? 상식선을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2020년도에 증시는 폭락은 없다라는 얘기가 드렸던 게 이런 논리고요. 대신에 아무리 더해봐도 140조, 150조는 아니에요. 이까지는 또 아닌 것 같고. 자, 최근에 계속적으로 지난 8, 9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이제 2020년도 실적 추정치를 다 대보니까 얼추 한 130조 정도 나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130조면 지수를 환산하면 2,300, 400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2,300, 400 정도는 2020년도에 들어갈 것 같다. 분위기 좀 좋으면 한 2,500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적어도 2,300, 400 들어간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 실적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개별 기업의 주가를 예상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지수를 예상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지금 한국경제TV 22년째 방송을 하면서 끊임없이 개별 기업이든 종합주가지수든 매일 예측을 해드린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돈을 얼마 벌까를 보면 대충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벌까를 보기 위해서 직접 탐방을 가든가 아니면 삼성전자급이면 국내 삼성전자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만 40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매일 주 지금 탐방 갔다 와서 회사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 분위기면 앞으로 어떤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 같다. 한 2, 3년 내다보면 이 정도 나올 것 같다. 계속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들은 활용을 해서 대충 국내 상장사들이 한 얼마 정도 벌 건지 뭐 우리가 사실 내수 기업들은 예상하는 것도 어렵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KB금융 같으면 보통 1년에 한 3조 법니다. 1년에 3조 벌는 KB금융이 앞으로 이익이 뭐 크게 달라질 게 있을까요? 뭐 지난해도 3조, 올해도 3조고 내년도 3조겠죠. 내수기업이니까. 뭐 간단하게 강원랜드라면 강원랜드가 뭐 1년에 한 4, 5천억 정도, 한 4천억 정도 이익을 원래 내는데 뭐 강원랜드가 갑자기 뭐 카지노 2개, 3개 더 생기지 않는 한 이게 뭐 1년에 이익이 늘지는 않을 거고 또 줄지도 않을 거죠. 지금 테이블이 꽉 차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냥 1년에 4천억 버는 회사고
앞으로도 한 4천억 정도밖에 못 벌 회사구나. KTNG가 담배 팔아서 1년에 한 1조 정도 버는데요. 그냥 보통 1조 정도 벌어요. KT가 집전화, 이동전화, 또 초고속 인터넷 팔아서 1년에 한 7, 8천억 버는데, 네, 지금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 비교해보면, 뭐 작년도 7, 8천억이면 올해도 7, 8천억. 요 사이즈구나라는 게 기업들은 열에 한 7, 8개 기업은요, 보면 이익 변동이 잘 안 나옵니다. 거의 그냥 그 실적이 그 실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부 기업들, 뭐 반도체라든가 이렇게 좀 경기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보면 실적이 좀 변동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그런 기업들은 얼마를 벌까 하는 부분을 추적을 하는데, 어쨌든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결국 증시라고 하는 것은 상장되는 기업들 이익의 합의 방향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익의 합의 방향성이 어떻게 줄 것이냐 늘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 증시가 급락하거나 급등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내가 주식하는 자로서 돈을 벌고 싶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내다봐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을 내다보는데 모든 시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코스피 상장사들 요런 이유 때문에 2020년도에 얼마, 2021년도에 얼마 정도 이익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요 정도 사이즈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들 잘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의 합 측면에서는 2020년도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130 정도는 나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2,300, 400 정도는 무난하게 갈 수가 있고요. 원래 시장이 좀 뜨면 또 돈이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수급까지 좀 붙어주면 저는 기대하는 부분은 2,500까지도 한번 터치는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일단 못 가도 2,300, 400은 진입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수급적인 부분은요, 어떤 2020년대 위기가 터져서, 그렇죠? 위기가 빵 터지면 돈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달러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달러가 급등을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주식을 사가지고 들고 있는데 달러가 막 급등해버리면 환차손이 나기 때문에 실적의 합이 늘더라도 못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달러가 2020년도는 급등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달러가 떨어질 것 같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왜 그러냐 하면 2020년도에 달러가 급등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나요? 시장에 위기가 터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2020년도에 위기가 터지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까요?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2020년 대선을 위해서 노력해온 트럼프가 과연 글로벌 위기를 만들어낼 것이냐.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작은 위기지 그게 절대 큰 위기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큰 위기가 터져버리면 달러는 급등을 할 거고, 달러가 급등을 하면은 미국 증시도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러고 과연 대선을 준비할까? 저는 적어도 2020년 한 해는 큰 위기는 터지지 않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그 얘기는 큰 위기가 터지지 않으면 달러 쪽으로 돈이 몰릴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달러는 어떤가요? 초저금리죠. 초저금리에다 또 뭘 하고 있나요? 돈까지 찌고 풀고 있어요. 달러 가치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환경인데, 그렇죠? 자, 이런 환경인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되면서 중국 경기가 좀 돌아서게 되면 아무튼 위안화가 좀 강세로 떨어지면서, 그럼 달러를 들고 있기보다는 이걸 바꿔서 위안화를 배팅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위안화가 좀 돌아선다는 얘기는 원화도 같이 돌아선다는 얘기입니다. 자,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지수권에서 사가지고 내가 산 주식이 안 오르고 가만히 있어도 2020년도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 빠져만 주면 상대적으로 달러보다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는 얘기니까 내가 산 주식이 안 오르고 가만히 있어도 환차익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좀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환차익도 먹고 평가익도 먹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본다면 2020년도는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환차익과 평가익을 동반해서 먹을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스닥은 조금 아쉬운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코스피랑 코스닥이 전망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코스피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특징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코스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앉아 있지만 코스닥은 시총 상위 기업들의 상당 부분이 바이오거든요. 이 두 개의 업종은 전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코스피가 좋아진다고 코스닥도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되고요. 다만 코스닥은 뭐만 하나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코스닥이 좀 거품이 불었던 시기가 있는데 코스닥은 특징이 전체 상장 기업들의 3분의 1이 지금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들의 움직임에 코스닥 지수가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자, 우리가 2015년도에 보면 코스닥이 한번 급등을 했던 적이 있었죠. 당시 한 750선까지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 왜 급등했냐 하면 한미약품이 오랜 기간에 임상 데이터, 임상 실험했던 게 좀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일부 신약 파이프라인을 기술 수출하면서 큰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자, 하니까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어떤 분위기였냐 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도 바이오인데 나도 지금 임상 실험하고 있는데 나도 이거 임상 결과 잘 나오면 이만큼 돈 받을 수 있는데 자, 이런 분위기로 다 같이 급등을 했던 시기가 바로 요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결과가 있었냐 하면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기술 수출이 되지 않더란 얘기죠. 하니까 원위치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나는 뭐 별거 없더라 하니까 다시 원위치가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2017년 말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미약품이 다시금 기술 수출을 하는 쾌거를 냈고요. 그래서 75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또 바이오 기업들이 올라가면서 한번 들어올렸고 때마침 이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셀트리온이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이전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하자마자 바로 코스피 200 들어간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자, 이것은요, 이 주가를 끌어올린 데 상당히 큰 재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자마자 코스피 200에 딱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 시장에는 인덱스 펀드, 즉 시장 수익률을 추종하는 펀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코스피 200에 없던 기업 중에 하나가 만약에 코스피에 들어왔는데 얘가 들어오자마자 등시가 보니까 시가총액 한 6등 정도 하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가 되나요? 얘가 들어온 순간 대한민국 코스피를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추구하는 인덱스 펀드 자금들 안에는 이 셀트리온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 6등만큼 무조건 비중을 채워놔야 됩니다. 특히 ETF들 있죠. ETF 같은 경우는 그걸 무조건 채워놔야 돼요. 그래야만 이 트래킹 에러라고 하는 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찌 본다면 셀트리온을 장난치기 참 저는 좋았던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2018년 2월 달에 코스피 200으로 이전한다니까 셀트리온이 코스닥에 있다가 막 급등을 하고요. 최대한 오른 상태에서 코스피로 딱 넘어가게 되면 그 가격에 많은 ETF 추정 자금이나 인덱스 펀드 추정 자금들이 갖다 배팅해 주니까 사줄 곳이 있다는 얘기죠. 그 때문에 셀트리온이 급등을 하다 보니 코스닥 지수를 막 끌고 올라가는 현상도 생겼고요. 셀트리온 올라가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르고 셀트리온 제약도 오르고 또 얘들이 올라가니까 나도 바이오인데 하면서 같이 따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코스닥 950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셀트리온이 코스피 200으로 딱 빠지고 나니까 코스닥에서 없어져 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도 그날 이후로 이제 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도 같이 빠져야 되는 거고 나머지 바이오도 그 기분에 올라갔던 게 같이 빠져서 결국 원위치 됐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부분은 요거는 750포인트는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어떤 기술 수출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기대감을 반영한 위치고요. 이 950포인트는 말 그대로 셀트리온 코스피 200으로 이전되면서 생긴 거품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나요? 앞으로 1, 2년 안에 900은 안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750도 조금 쉽진 않다. 만약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안착되기는 힘들 것이다. 자, 정리를 할게요.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코스닥은 일단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자, 여기 550포인트 기억하시고요. 자, 550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코스닥에 바이오가 거품 없었을 때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550포인트는 전혀 거품은 없다는 얘기예요. 하기 때문에 과거에 바이오가 뭐 급등하기 전에도 550에서 놀았으니까 이 코스닥 550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과매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는 하방 경직을 탄탄하게 우리가 지난 8월 달에 코스닥 쪽에 신용 풀리면서 550까지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당시 TV에서 이거 절대 팔면 안 된다. 아무리 코스닥이 위험하지만 이 위치는 때리면 안 된다. 이거는 수급 때문에 일시적으로 심하게 빠진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바가 있는데요. 550은 강한 지지선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대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50포인트는 바이오 기업들이 나도 기술 수출하면 이 돈 받을 수 있는데 하면서 기대감이 반영됐던 시기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기대감에 갈 수는 있겠지만
지나보면 안착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지나보면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750을 가게 된다면 거기서 900 간다라는 꿈은 접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750 간다면 때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기대감이 많이 꺾였기 때문에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바이오 하면 신약 좋은 거 하나 잘만 임상 결과 나오면 비싸게 팔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많았지만 최근에 경험해 보니까 어떤가요? 아주 큰 기업들도 임상 3상 들어가면 거의 다 실패를 합니다. 임상 1상, 2상은 좀 쉽다 보니까 원활하게 좀 잘 진행이 좋은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은데 3상만 들어가면 다 엎어져 버려요. 이걸 우리가 이미 이제 많이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덜 갖게끔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어떤 기대감으로 750을 가게 된다면 그거는 안착하기는 힘든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이 900은 거품이 붙었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은 안 온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바이오는 어떤 그림이 나오나요? 550포인트는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고요. 750원 밸류상 부담되는 저항선 역할을 하는 거니까 결국 중심선이 650이죠. 결국 코스닥은 650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박스권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좀 밀려서 600 언저리 가거나 살짝 깨거나 하면 또 너무 싸니까 이런 자리에서 또 올라와요. 또 올라와서 대신 또 한 700 정도 이렇게 또 뚫고 올라가면 거기서는 또 더 가자니 좀 부담스럽겠죠. 그럼 또 올라가면 또 내려오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안에서 박스권 떨어지는 한 해가 될 거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하나 참조할 부분은 코스닥은 계절적으로 보통 보면 연초에 좀 오르다가 연말에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니까 보통 연초에 바이오 학회가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연초에는 좀 올라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제가 1분기 안에 700을 한번 뚫을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1분기도 700 위로 뚫고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는 또 흥분해서 하지 말고 서서히 또 매도 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와 우리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나누어서 올 한 해 전망 마무리하도록 하죠.